안녕하세요. 연애버릇 여든까지 달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경계선 인격인들의 연애 모습만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들은 왜 그런 성향을 갖게 되었을까? 라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린 자녀가 있거나 또는 결혼 계획, 출산 계획이 있으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권해드려요. 일정 부분 또는 그 이상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 환경적인 요인, 또 유전적인 요인, 또 양육 환경, 이 세 요인이 결합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해를 돕자면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성폭력, 이별, 사별 등의 경험을 했을 경우에 이럴 때에는 적절한 처치를 그때 받지 못하면 상당히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양쪽 부모님 또는 한쪽 부모님이라도 같은 성향을 갖고 있을 경우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높죠. 또 타고난 기질 자체가 예민하다든지 또 고집이 세거나 자존심이 강한 경우이고요. 마지막으로 양육 환경. 이거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양육 환경에서 성장하였느냐에 따라서 성격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모두가 이런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경계선 인격을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개개인의 분명 차이가 있고요. 또 성장 과정 중에 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육 환경의 영향이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정동 조절 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주 양육자로부터 배우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아이 때, 특히 유아기 때에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 양육자에게 모든 걸 의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배고픔, 아픔, 외로움, 공포, 소외감, 두려움, 이런 그 감정을 느꼈을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또 부모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욕구를 또 충족시켜줘야죠.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위로도 해주고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또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에게 다른 방향으로 또 신경도 분산시켜 주면서 대처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동 반응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부모의 이런 그 대처 방법이 아이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가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요. 정동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습득하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공감력도 생기고 또 배려심도 함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 이제 반대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정동 반응이 이제 무시된다거나 또 어떤 비난이나 어떤 질책을 받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들이 그런 어떤 정동 반응이 이제 스스로가 느끼게 되었을 때, 그럴 때는 갑자기 이제 그 분노 감정이 이제 키워지는 거죠. 내가 내 감정도 이해받지 못했었고, 또 혼자 힘들었었고, 그랬던 감정들이 이제 분노 감정으로 쌓이게 돼서 이제 이게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폭발하는 그런 반응 패턴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또 그런 원인으로는 너무나도 또 막 과도하게 충족을 시켜주었을 경우,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인내력을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내성을 쳐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익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도 조절 능력을 키울 수가 없게 되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또 제가 앞서 영상에서 1편에서 말씀드렸던 양가 감정을 갖게 되는 원인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구 충족을 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욕구 충족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나쁜 엄마로만 아이들이 인식을 하게 돼요. 유아기 때는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잘해주면 좋은 엄마, 나한테 좀 이렇게 잘 못해주면 나쁜 엄마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엄마로 생각을 못해요. 그 시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면은 아이들이 좋은 엄마라는 기억이 많아지고요. 나쁜 엄마라는 기억이 조금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어떻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좋은 엄마로 많은 기억될 수 없죠. 그래서 나쁜 엄마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같은 엄마, 그러니까 동일한 엄마로 한 엄마로 이렇게 통합을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엄마일 때도 있지만 이럴 땐 또 나쁜 엄마이기도 해. 그렇지만 우리 엄마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좋은 부분보다 나쁜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나쁜 엄마라는 것이 더 크게 많은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통합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엄마인 거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그냥 나쁜 엄마인 거고,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동일한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상태로 아이들은 인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마음 안에 나쁜 엄마와 좋은 엄마로만 갖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양가 감정을 갖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족받지 못했던 욕구를 갖고 있는, 상처받은 그 아이로 내면에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내면에 갖고 있는 그 상처받은 그 아이의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을 해서.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분노를 표현한다던가, 또는 작은 어떤 스트레스에도 감정 조절을 못한다던가, 그리고 또 희로애락이라고 하죠. 뭐 좋을 때 너무 좋게 드러난다거나, 조금만 나빠도 굉장히 우울감을 느낀다던가, 공허함을 느낀다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가정 내에서의 어떤 학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일관성 없는 애정 표현, 또 일관되지 못하는 어떤 혼내기, 그리고 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 아이에게요. 또 뭐 비난을 일삼는다든지, 또 질책, 이게 어느 정도의 훈육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절치 못하게 일관성 없이 이렇게 했을 때에는 사실 이건 정신적인 학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좋지 않은 양육 방법인 거죠. 아이와의 약속을 하게 되면은 가능하면 지켜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어기게 되면 그것 또한 정서적인 학대로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갖고 싶은 것을 나중에 사준다고 자꾸 미루시는 경우, 그러니까 어차피 사주시지 않을 거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처하시는 분, 그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대처 방법이세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나쁜 엄마이고요, 또 거짓말쟁이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욕구를 충족받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성장해서 식탐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또는 무분별한 소비 성향을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모든 걸 다 갖고 싶은 걸 다 사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걸 갖고 싶어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요, 아이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같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 또 사면 안 되는 이유를 또 참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다른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집에 또 비슷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서로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 아이가 그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 상황이 생겼을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이게 내가 꼭 있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도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대응이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하는 모습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욕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마음 안에 아픈 아이로 채워지지 않은 그런 욕구를 위해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줄 그런 의존 대상을 찾게 되고요. 또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부모에게 충족받지 못했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 내가 충족받지 못했던 그 대상은 부모님이었잖아요. 근데 친밀한 관계가 생기면은 부모님을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부모님처럼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바로 어린아이, 상처받은 아이가 요구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받는 사랑은 감사함이고 고마움이고, 나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을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요? 못 하잖아요. 부모님에게 받는 거는 당연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더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뭔가를 더 충족받기 위해서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때를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해서도 그런 걸 친밀한 관계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너는 나에게
잘해줘야 돼. 너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줘야 돼. 라는 인지도식을 갖게 되는 원인이기도 해요. 어린 시절 정서적인 학대라든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버림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역으로 이 상대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걸로 인해서 두려움, 경계, 의심도 하게 되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버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죠. 근데 너 없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막상 그 상대가 또 다가오게 되면요, 또 본인들은 또 다가오는 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감정은 한순간이고, 또 본인들은 또 멀리 가려고 해요. 그 상대를 또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믿지 못하는 거죠. 경계, 의심, 끝없이 그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설득하거나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른의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놀이공원을 가기로 했는데 가지 못할 상황이 생겨서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회사에서 뭐 이렇게 이만한 일이 있어서 그날 놀이공원을 가기로 했는데 그날 못 갈 것 같아. 그럼 아이들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아, 아빠가 회사에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되었어? 알겠어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해주길 바라지만 아이들은요, 그럼 놀이공원 못 가?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부모의 사정이나 부모의 형편 이런 거를 모릅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럴 때는요,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이번에 언제, 그때 가자. 그리고 다른 날 약속을 잡고 그날은 꼭 가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요, 아이들은요, 대화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내용,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얼굴 표정을 봐요. 그래서 다정하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말을 이제 듣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아, 못 가게 되었어? 그럼 언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화난 얼굴로 조금 묵뚝뚝한 표정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화났구나. 그 얘기는 못 들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표정만 보는 거예요. 아, 화났구나. 엄마 나 미워하는구나. 아, 그래서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반복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누군가의 어떤 갈등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그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반응만을 보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뭔가를 깨우쳐 주길 바라고, 그것이 아이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상처받은 아이가 내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성장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경계선 인격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누군가 친밀한 관계, 이런 사람이 생겼다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마저도 나를 버리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말투를 보니까,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나를 버리는 거야. 아마 나를 거부하는 걸 거야. 나한테 질린 걸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날까 봐 두려운 마음에서 붙들게 되고 잡게 되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너 아니면 안 돼. 그래도 안 되면 스스로가 다른 어떤 그런 충동적인 어떤 행동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지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혼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 의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분들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걸로 인해서 이분들은 힘든 거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또 이분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본인들에게는 다 불리한 상황인 거죠. 누가 나를 보는 것도 무시하는 것 같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만 평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그 사이만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체에 대한 혼란도 겪으세요. 바로 그 정체감에 대한 어떤 그런 혼란이 정서적인 혼란도 갖게 되는 거죠. 만성적인 공허함 갖게 되고, 권태감, 혼자 되는 거 견디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존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그런 자신을 정의하려고 그러는 거죠. 의존하면서.
그러니까 정서적인 혼란을 또 겪게 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어떤 그 뭐 강한 분노감을 느낀다든지, 또 정서적으로 어떤 안정성이 이제 결여가 된다든지, 또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갖게 된다든지. 경계선 성격을 가지신 분들의 그런 그 힘든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바로 이것이 이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상대를 대하는 그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그런 경계선 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